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야지 결국 큰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월급이라는 거, 저도 옛날에 월급쟁이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레버리지 써가면서 정말 남들 막 다 폭락해가지고 집 사지 말라고 할 때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막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뭔가 그 월급을 받는 아주 그냥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시스템을 겨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사원이나 근로자가 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월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또 큰 부자가 왜 못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남한테 돈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수십억을 받는 연봉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래도 부자가 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선택들에 비해서는 돈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장사는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말은 돈을 받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고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아야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1억을 벌었다. 내가 1억을 다 벌었는데 이 1억을 이 친구한테 1억을 다 줘. 1억 다 주고 나는 그냥 제로만 가져가도 돼. 나는 그냥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리스크 있게 이렇게 막 하루하루 막 피말라가는 그 막 스릴을 즐기는 게 좋아. 나는 그냥 내가 번 돈은 다 너한테 줄게. 이런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사장이 있으면 대부분 망하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사장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저도 회사원을 다녀봤지만 회사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니 회사가 이렇게 잘 돼.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아마 사장은 돈 많이 벌었겠다. 근데 왜 우리한테 안 주지? 일은 다 내가 하는데 왜 돈은 제가 벌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망해도 다 자기 이름으로 망하고, 보통 대부분 작은 소사장들은 무조건 연대보증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놔주지 않아.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인생이 박살나.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직원들은 뭐야 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 하면서 퇴직금 어떻게 받지? 이 생각하는 거지.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회사는 왜 이렇게 안 챙겨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또 안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뭘 이렇게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매달 받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공무원 같은 거지. 반공무원처럼 회사가 매출이 좋든 안 좋든 나는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 때문에 내가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사업을 해야지만 사실 돈도 막 확 벌기도 하고 물론 확 잃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리스크를 타고 흘러야지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업할 깜냥은 아니다 라는 분들은 돈을 많이 아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사업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사업을 할 자신은 없고요. 투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에 뭐 주식도 안 좋고 뭐 부동산 요즘에 끝난 것 같고 뭐 코인도 뭐 상황 안 좋은 것 같은데 현금 들고 있다 보면 뭐 좋은 기회 오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 근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근데 왜 막 집값은 올라가고 막 30대 40대 막 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저런 집을 막 덜컥덜컥 사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 뭐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대가 뭐 몇십억의 현금으로 대출 없이 뭐 강남에 뭐 한남동에 뭐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은 뭐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뭐 세무조사 해봐야 된다, 분명히 뭐 악독하게 불법으로 돈 벌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합법적으로 잘 벌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살아남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 판에서
1000명이 뛰었다면은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30대인데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뭐 집도 사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한 명만 보고 뭐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돈을 벌어, 뭐 망할 놈의 세상, 뭐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 망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든 끌고 가가지고 성공을 시킨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 뭐 어떤 경제적인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리스크를 얻기 싫고 뭔가 막 망하는 거가 두렵고 하는데 부자는 되고 싶어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맞는 말씀 같습니다. 친구가 전문직인데 법인 있을 때 엄청 잘 벌었는데 개업해가지고 지금 한창 벌 때는 잘 버는데 못 벌 때는 하나도 못 번대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그 매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흑백요리사인가 거기서 또 아마 그 나왔던 분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료를 다 샀잖아요. 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오픈을 딱 합니다. 오늘은 몇 명 오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뭐 어떤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뭐 준비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생각보다 너무 안 오는 거지. 너무 안 오면은 어떡하겠어. 뭐 예를 들어 원자재는 다 사놨어.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은 어차피 나가. 임대료도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불 틀어놨으니까 전기도 당연히 나가는 거지. 근데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답이 없어. 아니 손님이 오셔야지 매출이 나오는 건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냥 나는 원가만 나가고 그냥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어떤 그 하루하루 항상 무언가 리스크를 계속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근데 거기서 있는 알바생은 오늘 손님 없다. 오늘 좀 널널하네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 물론 그 알바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일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옆에 서 있는 그 사장은 막 미치겠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 나가서 뭐 갑자기 손님이라도 좀 데려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장사가 잘 돼. 장사가 갑자기 잘 됐어. 어떻게 잘해가지고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은 뭐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이제 뭐 캐셔 막 이거 하기 바쁘죠. 근데 알바는 막 미치겠는 거지. 알바는 막 미쳐 뭐 너무 바빠가지고 막 지금 뭐 정신없이 막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알바가 뭐 사장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의 본질은 뭐냐? 항상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그게 맞는 사회인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맞는 사회예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럼 뭐 폐업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실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죠. 부부 합산 세후 1200 정도 법니다. 갭 투자 10억 투자했는데 쫄립니다. 갭 10억 투자라고요? 갭 10억이라는 거는 갭이 10억이지 실제로 전세 끼면 20억 넘는다는 거잖아요. 20억 넘는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데 세후 1200이면은 쫄리는 게 맞죠. 그거는 좀 리스크 있는 금액대인 건 맞습니다. 뭐 유지를 불가능하다라고 볼 건 아닌데, 유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거기서 실거주하는 거는 쉽지 않은 금액대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저히 이제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거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뭐 20억대를 샀다 그러면 이제 실수령 1200 정도로는 아직은 조금 가면 조금 빡빡하다. 소득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오히려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억 대출 받는 건 무리인가요? 네, 5억이 대출 금액으로 치면 사실 연봉이 뭐 6천, 7천 이런 분들이 5억 하면 이거 언제 갚냐면 너무 심하게 막 멀리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받으면 안 되는 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신념과 사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런 자본주의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부동산을 접근할 때의 태도는 이거를 이제 다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죠. 다 갚지는 않고 이거는 일종의 약간 유지비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내 가진 돈을 얹어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자와 원금을 이제 차곡차곡 갚아가면서 나중에 언젠가 이걸 팔면 그때 상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값 떨어져가지고 원금이 다 날아가고 대출만 남으면은 나는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나 이제 전세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나 월세를 산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반대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빈털털이 뭐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난 부자가 덜 되는 거니까 이것도 손해라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뭐 주택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사냐 안 사냐라는 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사냐, 뭐 왜 안 사냐, 뭐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안 살 사람들은 안 사고 살 사람들은 사는 거고, 그러면 산 사람들은 안 산 사람들한테 집을 빌려주면서 뭐 전월세 같은 거를 주는 거고, 안 산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리스크를 다 떠안고 나는 그냥 확실하게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여기서 리스크에서 벗어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벗어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계약하고 서로 돈 거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나쁘다, 임차인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그냥 각자의 이익을 보려고 만나서 합의한 거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